백만장자가 전 여자친구를 결혼식에 초대해 망신을 주려다가 자신과 닮은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손실이 돈도, 지위도, 권력도 아닌 어떤 상황에서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라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지만 단 한 번의 행동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세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상식 21일 전인 금요일 아침, 김 위원장은 자신의 이름을 딴 타워 48층에 있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을 통해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방 안을 빛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이 세련된 공간에서 무언가 인간적인 것을 비추려는 듯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청첩장에 서명하며 미소 짓지 않았다. 대신 그의 입술 끝이 다른 무언가로 떨렸다. 이건 단순한 초대장이 아니라 무기였다. 박수진에게 그는 비서에게 말하며 크림색 봉투를 직접 전달자에게 건넸다. 그녀에게 전달되도록 해 접수 창구에 있던 여자가 망설였다. 정말입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는 채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마리아는 그날 저녁, 이준서가 이미 잠들었을 때 봉투를 열었다.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지만 곧 깨달았다. 아니, 이건 도전이야. 박수진. 최지연 씨. 그리고 저는 당신이 우리 결혼식에 꼭 와줬으면 좋겠어요. 예식은 토요일 오후 2시 엘리시움 호텔에서 열릴 거예요. 김재민. 사랑도 없고 행복하길 바라라는 말도 없어요. 서명과 장소만 적혀 있었다. 마을에서 가장 호화로운 곳이었다. 당연히 그는 그녀가 그곳을 보고 느끼기를 바랐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마치 손가락이 데일듯 초대장을 손에 쥐고 있었다. 창밖으로 봄비가 스르륵 내려앉았다. 그가 왜 그랬는지 굳이 짐작할 필요는 없었다. 그녀는 김정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승리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거의 비꼬는 듯 낄낄거렸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기쁨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어루만졌다. 5살배기 남자아이 이준서였다. 그의 눈은 김재민의 눈과 같았다. 그녀는 앨범을 꺼내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담요를 두른 아기가 있었고 이준서가 시작된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이 오랜 세월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김재민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미 마음을 정했기 때문이었다. 한때 가족보다 자존심을 앞세웠던 남자가 아이에게 필요 없었기에 이제 그 남자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고 어쩌면 의도치 않게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심플한 검은색 드레스를 주문했습니다. 이준서가 엄마,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행사에 가는데 같이 가도 돼요. 재밌을까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몰랐기 때문이다. 결혼식 3주 전, 김정은은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잡지 표지에는 성공하고 잘생기고 거만한 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사랑, 야망,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허울 뒤에 여전히 원망을 품고 있는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신부 이야기를 할 때
그의 목소리는 설득력 있게 들렸지만 그의 기억 깊은 곳에는 병원 라벤더 향과 협상 중 공황에 휩싸였을 때 그의 손바닥을 잡아주었던 따뜻한 손을 가진 또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오직 그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결혼식 아침은 구름 한 점 없었다. 호텔 입구는 사진작가들로 가득했다. 최지연은 마치 화려한 잡지 표지에 실린 듯했다. 완벽한 몸매, 완벽한 드레스, 완벽한 다이아몬드. 하지만 오늘 누군가 그녀의 삶에 나타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김재민은 미소를 지으며 음료를 마시며 기다렸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가 기대하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도전인 듯했다. 그때 복도에서 치마가 스치는 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 사이로 그는 그녀 박수진을 보았다. 그녀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자신감 넘치고 차분하게 서 있었다. 그녀 옆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엄마 뒤에 숨지 않고 서 있었다. 그 아이는 김재민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김재민은 마치 5살 때의 자신을 보는 듯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저 응시했다. 누구세요? 최지연은 신랑의 반응을 눈치채고 속삭였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눈빛에 폭풍이 일었다. 하객들이 자리를 잡고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신혼부부가 마지막 준비를 하는 동안 김재민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의 앞에는 한때 그를 진정으로 알았던 여자가 있었고 그의 옆에는 그가 알지 못했던 모든 것을 반영하지만 그의 일부인 아이가 있었다. 복수심이 거울처럼 변했다. 그는 상처받고 싶었지만 상처받는 건 바로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깨지기 시작했다. 결혼식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김재민은 더 이상 신랑이 된 기분이 들지 않았다. 그는 예식장 뒤편 예식장에 서서 차가운 대리석 벽에 기대어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했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마치 공기가 타르처럼 탁해진 듯했다. 저 사람 맞아. 최지연이 다시 물으며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위험을 직감하는 여자들 특유의 경계심이 엿보였다. 전처 김재민은 마치 그의 상황을 좀 더 수월하게 해주는 듯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아이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저 몰랐을 뿐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는 단순히 전처와 함께 복수를 하러 온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그를 너무 많이 담고 있었다. 똑같은 미간주름, 눈을 떼지 않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는 똑같은 버릇, 호기심과 고집이 뒤섞인 똑같은 모습. 그는 곧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떠났다. 최지연. 박수진 방 가장자리에 서서 이준서의 손을 잡고 높은 기둥, 샹들리에 반짝이는 불빛, 그리고 그 가짜 사치품들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이 곧 무너질 쇼의 무대처럼 느껴졌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했다. 괜찮아. 자기야. 그녀가 속삭였다. 알아보죠. 이 사람이 내 친구냐? 이준서는 마치 누군가 슬로우 모션 버튼을 누른 듯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김재민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는 단지 과거의 사람일 뿐이에요. 김재민 1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다. 그의 시선은 마치 숨 쉴 때마다 더 묵직해지는 무게처럼 무거웠다.
그는 먼저 박수진을 바라보고 그 다음 소년을 바라보았다. 그는 누구지? 그는 마음속으로 궁금해했지만 큰 소리로 말했다. 이준서. 박수진이 차분하게 말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래, 내 거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내 것도.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너무도 팽팽해서 홀 반대편에서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하는 음조차 총소리처럼 날카롭게 들렸다. 아니, 김정은은 거의 역겹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다. 김정은도 아이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안 돼, 꼭 말해야 해. 꼭. 네가 실종된 후에 내가 비서랑 자고 내 잘못인 것처럼 굴고 나서 내가 그렇게 해야 했어. 그는 시선을 돌렸지만 이준서는 그렇지 않았다. 소녀는 계속해서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우리 아빠? 질문이 허공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김정은의 목이 메어졌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마치 심연의 끝에 서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아이의 목소리는 그가 내디딜 수 없는 발걸음이었다. 왜 아무 말도 없니? 그는 아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속삭였다. 네가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니까. 네가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하니까. 내 게임, 내 전쟁에 그를 두고 싶지 않아. 그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돼. 그리고 이제 그는 무기가 아니야. 김정은의 목소리는 상처받고 방어적이고 혼란스러워 보였다. 김정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야. 네가 잃어버린 게 뭔지 보여주려고 온 거야. 왜 오늘인가요? 그는 쉰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우리를 초대해 줬으니까. 기억나. 널 만나서 정말 반가워라고 했지. 그리고 깨달았지. 이건 단순한 내 도전에 대한 답이 아니라 차분하고 솔직하고 성숙한 대답이라는 걸. 30분 후, 최지연은 재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객들이 수군거리고 있었다. 김재민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는 방 안거울 옆에 서 있었다. 넥타이는 목에 삐딱하게 걸려 있었다. 머릿속은 온통 엉망진창이었다. 내 아들 인생 5년을 허비했어. 박수진이 침묵할 때조차 그의 목소리가 들렸고 눈을 감았을 때조차 그의 눈이 보였다. 내면의 모든 것이 산산이 조각나고 있었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고통스럽게 마치 그의 야망이라는 뼈대가 벽돌 하나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최지연은 오늘이 재앙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애써 보려고 했지만 그가 자신이 갈 수 없는 곳으로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40분 후, 그는 창백했지만 차분한 모습으로 그녀에게 돌아왔다. 비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이제 의식이군. 아니, 지금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가 아는 김재민은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식이 시작되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했고 하객들은 멈춰 섰다. 그들이 재단에 다가가 신부가 첫 마디를 내뱉자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실례합니다. 박수진 씨.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통로에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부적절한 말씀인 줄 알지만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습니다. 손님들이 돌아섰고 수십 개의 휴대전화가 눌려 있었다.
최지연을 리은 굳었다. 사랑하는 김종현 씨. 저는 김종현 씨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침묵. 충격. 김종현의 반응은 빨랐다. 너무 빨랐다. 그거 알아요? 아니요. 그는 속삭였지만 그녀에게도, 손님들에게도, 기자들에게도 이미 너무 늦었다. 몇 분 후, 결혼식장은 텅 비어 있었다. 최지연 씨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기자들이 그녀를 따라왔다. 어떤 기자는 촬영을 하고, 어떤 기자는 울고, 어떤 기자는 웃고 있었다. 그리고 김재민 씨는 하얀 꽃과 빈 의자들에 둘러싸인 채 결혼식장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다. 치밀하게 짜인 복수는 희극으로 변질되었다. 그는 발치에 떨어진 꽃잎들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난생 처음으로 진실 앞에 서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무런 방어수단도, 아무런 이미지도, 아무런 역할도 없이, 그리고 진실은 그가 아버지였고, 5년 전 아내뿐만 아니라 만나보지도 못한 아이까지 남겨두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은 무대 위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고,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어떤 사람들은 당황해서 영상을 삭제했고, 어떤 사람들은 완벽한 예복을 입고 흰 재단에 기대어 서 있는 남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는데 그 남자는 마치 발밑에 땅이 뒤집힌 것처럼 보였다. 최지현 조용히 떠나 김 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문으로 나갔다. 그저 눈빛만. 차갑고 날카로웠고 유리 조각 같았다. 한 손님은 나중에 그녀가 떠난 것보다 그 표정에 더 큰 비극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재민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박수진과 이준서는 떠났습니다. 어떤 형식도 화려함도 없이 그저 떠났습니다. 침착했다. 마치 그들이 해야 할 말을 모두 한 것처럼. 마치 파괴하러 온 게 아니라 일깨워 주러 온 것처럼. 도대체 무슨 일인가? 책임에 대해서, 끊어진 연결에 대해서, 그가 몇 년 동안 도망쳐온 현실에 대해서. 그날 저녁, 그는 여전히 결혼식 정장을 입은 채 집에 앉아 있었고, 넥타이도 매여 있었으며 말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전화가 있었는데, 끊임없이 알림이 울렸다. 주요 뉴스, 언론사의 전화, 파트너사의 메시지 등이었다. 억만장자 결혼식 스캔들, 그의 전처는 그가 아들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다. 결혼식장은 비밀스러운 삼각관계의 현장이 된다. 김재민 제국의 몰락. 모든 것은 진실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마치 그것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화면을 바라보았다.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일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파트너들은 해명을 요구했다. 언론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회의실에서 그의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정현우는 지나치게 차분하고 지나치게 준비된 모습이었다. 오늘은 힘든 하루였어. 정현우는 폴더를 열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 다들 들었지만 난 다른 게 더 걱정돼. 회계 감사 말이야. 혹시 거기에 문제라도 있는 건가? 정현우 살짝 미소 지었다. 동아시아 프로젝트 기억나? 돈이 잘못된 곳에 갔지.
오늘이 아니라 1년 전이잖아. 문제가 생겼어. 나한테 지분 양도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범죄에 해당할 거야. 협박하는 거야? 아니. 난 그저 오랫동안 내 몰락을 준비해 왔을 뿐이야. 오늘의 스캔들은 완벽한 타이밍이야. 넌 약해졌고, 이제 내게서 한 번 거절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당신을 완전히 파괴하려고요. 김재민 그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머릿속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허영심 위에 세워진 세상은 큰 스캔들이 아니라 조용한 배신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 씁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우는 그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정현우는 그저 기다렸습니다. 그는 두려워서가 아니라 의미를 잃어버린 무언가를 위해 싸우는데 지쳐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사흘 후, 그는 텅 빈 아파트에서 깨어났다. 주방장도, 비서도, 경비원도 없었다. 오직 자신만 남았고, 가슴의 고통은 가시지 않았다. 그는 박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렇습니다. 그를 만나봐야 해요. 정지시키다. 지금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저녁에 데려갈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김정은. 뭐? 지금 당장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마. 그냥 너답게 행동해. 그는 저녁에 기다렸다. 처음으로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서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5살 배기 남자아이에게 왜 자신이 없는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준서가 먼저 무슨 질문을 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당신의 큰 차는 어디에 있나요? 나는 지금 지하철을 타요. 정말요? 언제 저와 함께 갈 수 있나요? 확신하는. 만화가 있나요? 김재민 며칠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진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찾을 것이다. 이준서도 가까이 오다.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당신이 원한다면 그럴게요. 그는 속삭였다. 이준서 마치 자신도 모르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아이처럼 주저함 없이 그를 꽉 껴안았다. 그날 밤 박수진이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당신을 완전히 용서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변하고 있는 걸 보고 그것으로 시작하면 충분해요. 그는 그 글을 몇 번이고 다시 읽다가 일어서서 창가로 갔다. 그리고 처음으로 도시를 내려다보지 않았다. 가로등도, 카메라도, 보도자료도 없는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직 침묵과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깨달음만이 남았지만 새로운 무언가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결혼식이 무산된 지 일주일 후, 김 씨는 자신의 회사 CEO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임했습니다. 보도자료는 무미건조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를 믿지 않았고 주가는 더욱 폭락했습니다. 이면에는 그의 신경쇠약, 파산 소문, 그리고 소송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9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사실, 훨씬 일찍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저 신경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고층 빌딩의 아파트는 팔렸습니다. 자동차, 그림, 수지병 시계는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계좌는 동결되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정현우가 스캔들 이전에도 자산을 해외 계좌로 옮겼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릴 수는 있겠지만 싸움은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김재민은 처음에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에 방 하나 없는 아파트를 빌렸는데 보안도 없고 밖을 내다보는 창문도 없고 멋진 디자이너도 없었다. 이웃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는 더 이상 김정은처럼 보이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슈퍼마켓에 가서 주방 보조로 일했다. 채소를 씻고 빵을 자르고 식료품을 가져오고 가끔은 계산대 뒤에서 일하기도 했다. 이 모든 일을 다른 사람들처럼 한 달에 2번 받는 적은 월급으로 했다. 하지만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마다 이준서가 그를 찾아왔고 그 이후로는 다른 모든 것이 부차적으로 여겨졌습니다. 정말 모든 요리를 직접 만드시나요? 이준서는 어느 날 카페의 높은 의자에 앉아 물었다. 지금까지는 자르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제는 토스트를 만들 수 있었어요. 계란 프라이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주 일요일은 당신 차례입니다, 사장님. 이준서 웃음. 그의 웃음은 치유적이었다. 어떤 조건도, 과거도 상처 주지 않았다. 그저 순수한 현재뿐이었다. 김재민은 가끔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저렇게 웃을 수 있는지 몰랐어. 억지로 웃지도 남에게 잘 보이려 하지도 않았는데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하룻밤 사이에가 아니라 한 걸음씩. 어느 날 저녁, 이준서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던 중 버스 정류장에서 박수진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차분해 보였다. 손에는 가방을 들고 어깨에는 낡은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화려하거나 유행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진솔한 모습이었다. 그는 고장이 나고 비싼 택시에서 내리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나요? 라고 물었다. 우리와 함께 가자.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신문할 필요 없어요. 그는 덧붙였다. 그냥 말해주세요. 차 안은 매우 조용했다. 이준서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그는 당신을 사랑해요. 박수진은 그의 눈을 바라보지 않고 말했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자격이 없어.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아이의 사랑은 거래가 아니에요. 수락하거나 거부하는 것뿐이죠. 당신은요? 멈춰. 박수진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당신이 누구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지내면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함께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카페는 그의 힘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는 양파를 너무 익히지 않고 비트수프를 만드는 법을 배웠고 좋은 커피와 생기 없는 커피의 차이를 이해했으며 무엇보다도 변명이나 가식 없이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두렵지 않니? 그의 동료 중 한 명이 그가 식료품 상자를 내리는 것을 돕고 있을 때 그에게 한 번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가 말했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까봐 걱정이에요. 처음에 몇몇 전 동료들이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적이었고 어떤 이들은 악의적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단독 인터뷰를 제안했습니다. 거인이 어떻게 몰락했을까요?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 마음속의 거인일 뿐이었습니다. 박수진은 그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동반자를 찾았다. 역사 선생님인 그 남자는 따뜻한 목소리와 아이러니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김잼 이준서의 정원에서 오후 영화 상영 때 그를 만나 손을 내밀었지만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인사만 하고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진영이가 너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 너는 그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그와 나는 똑같아요. 좋은. 질투도, 비꼬는 말도 없이 그저 아이를 돌보는 두 남자의 대화일 뿐. 그날 김재민은 집에 돌아와 낡은 소파에 앉았고 옛날의 삶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신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정직한 직장, 아들과 보내는 주말, 전처와의 가벼운 대화, 그리고 직접 굽는 빵뿐이다. 오직 진실뿐이다. 그리고 그 진실이 새로운 삶의 기반이 된다. 이준서의 생일은 흐린 하늘 아래 4월답지 않게 내리는 비와 신선한 흙내음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김재민의 작은 아파트에서 태양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눈에 있었습니다. 그는 6시 전에 일찍 일어나 오븐을 확인하고 케이크 레시피를 다시 읽어봤다. 이번 주 3번째였지만 이번에는 직접 만든 레시피였다. 미리 만들어 놓은 믹스도, 레스토랑 비법도 없었다. 계란은 저온 살균하지 않은 진짜 계란이었다. 초콜릿은 이준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다. 그는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았다. 맛있고 따뜻하게 만들고 싶었다. 괜찮을 거야. 오븐을 켜기 전에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1시쯤 되자 손님들이 그의 아파트에 모여들었다. 수백만 달러와 거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를 다른 방식으로 아는 사람들이었다. 식당 종업원, 이준서 반 친구의 할머니, 그의 교대 근무 동료 김유진, 1층 빵집에서 일하는 남자. 박수진은 친구와 함께 동화책과 색연필이 가득 든 큰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아파트가 너무 아늑해요. 예전과 달라요. 그는 미소 지었다. 좋아졌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이준석, 김재민과 박수진은 방 안을 돌아다니며 친구들에게 종이 공룡과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 그림들을 직접 그렸습니다. 세 그림 모두 손을 잡고 있고 그 위에는 태양과 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너야. 김재민이 자신을 가리키며 물었다. 옳은. 그리고 여기서 케이크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동화책을 읽어줘요. 그는 침묵했다. 당신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어서 기쁘네요. 우리와 함께 이 말은 마치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무언가가 다른 기반 위에서 새롭게 성장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들린다. 케이크가 테이블 위에 놓이는 순간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직접 하셨나요? 김 씨가 물었다. 거의 그렇죠. 이준서가 아니었으면 바닐라는 잊었을 거예요. 라고 그는 농담했다. 촛불은 6개 있었고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 행복하게 소원을 빌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이준서는 눈을 감고 무언가를 속삭인 후 촛불을 불어 껐습니다. 김정은은 아들을 바라보고 방을 바라보고 오래된 가구와 걸려있는 그림을 바라보고 부엌의 어수선함을 바라보며 집에 온 것을 느꼈다. 이준서가 뭘 원하는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었다. 그는 아들이 아빠란 지위가 아니라 행동이며 그림이 아니라 존재라는 자신감을 갖고
잘하기를 바랐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떠난 후 박수진 씨는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피곤해요. 그녀가 물었다. 하지만 재미있었어요. 라고 그는 대답했다. 당연하죠. 제가 누군지 몰랐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이제는 어떡하죠?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제 당신이 혈통이 아니라 행위로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그녀와 이준서를 엘리베이터로 데려가자 소녀는 다시 돌아섰다. 다음에 딸기 케이크 먹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럼 케이크 2개요. 초콜릿 케이크와 딸기 케이크요. 하나는 너이고 하나는 엄마야. 그들은 웃었다. 그리고 두 곳 모두 촛불을 켜세요. 두 가지 소원을 동시에 엘리베이터가 닫히고 김재민은 문 앞에 차분하게 서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는 분수의 소리나 에어컨 소리 때문이 아니라 오래된 집의 고요함 때문에 잠들었습니다. 이웃들이 차를 마시는 소리와 멀리서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아주 빨리 잠이 들었다. 마치 간단하지만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낸 사람처럼 육체적으로 기분 좋은 피로감이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중요해 보였던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 가족, 정직, 그리고 사랑을 얻었습니다.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 사람, 친구가 되려는 마음을 갖는다면 현재를 다시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